2018년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43살의 로버트 텔레스라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이 지역 공공행정관으로 당선됐습니다. 그가 이끌 부서가 하는 일은 사망한 주민들의 유언장을 검증하고 상속인을 확인하고 또 재산 조사와 채무 변제 처리 등 행정 절차를 밟아서 상속과 집행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남겨진 재산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부서 직원들은 고인의 재산과 유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자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봐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들도 가야겠죠. 특히 혼자 살던 노인이나 자살한 사람의 집은 심한 악취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 직원들은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하루는 죽음과 마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이 때문에 직원들은 틀에 박힌 업무를 진행하기에도 버거워서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제도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시도란 곧 불필요한 혼란을 의미했죠. 그러던 이곳에 이전 해에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됐던 로버트 텔레스가 2019년 1월부터 신임 행정관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이 공공행정관이라는 자리는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비록 좀 낮은 직급이긴 했지만 로버트는 이 자리를 자신의 정치 인생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망이 컸던 그는 행정관에서 카운티의 의원을 거쳐 주지사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찬찬히 파악을 해보기도 전에 냈다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를 막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오랜 시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지켜온 고참 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밀어붙인 로버트에게 반발했고 곧 조직 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 고참 직원 무리의 중심에는 65세의 최고참 직원 리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이런 형식적인 선출직 행정관을 대신해서 부서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 하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행정관들은 권위를 내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리타를 존중해 왔어요. 하지만 이 신임 행정관 로버트는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리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포용력이 넓은 상사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들의 말을 좀 경청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리타를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업무나 지휘 체계에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배제하기 시작했죠. 이 리타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로버트가 리타의 책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손바닥으로 그녀의 책상을 꽝 내려치면서 리타가 앉아있는 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소리를 쳤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마. 다들 나한테 직접 보고할 거야. 이러고 획 뒤돌아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살벌해졌겠죠. 당시 직원들이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증언한 걸 들어보면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정말 그냥 서로 가볍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인사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대요.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잡담을 나눴다는 이유로 몇몇 직원들이 로버트의 사무실에 불려간 적도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로버트가 앉아, 그리고 닥쳐. 당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부터는 내가 말을 할 거야.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무라더랍니다. 그는 여직원들에게 의자를 굉장히 가까이 당겨와서 내 눈 똑바로 봐, 집중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사람을 좀 움츠러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훈계를 하곤 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부서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일을 제대로 협력해서 할 수가 없었겠죠. 문제는 로버트가 리타와 다른 고참 직원들의 도움 없이 부서를 이끌 만큼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조 관련 일을 잠깐 했었고요. 이후 법학 학위를 받고 나서 개인 법률 회사를 잠시 운영해 본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이 리타나 고참 직원들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받지 못하자 로버트는 부서장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업무가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보스 흉내만 내는 무능한 상사라면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보스 베이비 같다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대로 로버트가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어 갑니다. 로버트가 외부로부터 새로 채용한 젊고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이 부서 내에 고참 백인 직원들로부터 받던 업무 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로버트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파로 갈린 거겠죠? 리더인 로버트를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직원들, 그리고 터줏대감처럼 이 부서에서 오래오래 일해오던 나이 많은 고참 백인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로버트의 묵인 아래 고참 직원들을 노인네 또는 구닥다리 패거리라고 폄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원들 간의 인종과 세대 및 가치관의 차이로 점점 더 분열이 심해지고 갈등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무실 출근이 어려워지자 로버트는 대다수 직원을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로 돌리고 자신과 일부 직원들만 사무실에 출근하게 합니다. 그중에는 8년간 부서에서 일해온 46살의 부동산 관리 담당 직원 케넷이라는 여성 직원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로버트와 이 여성 직원 케넷 사이에 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로버트가 원래는 자기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케넷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요. 근무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수시로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 그런 꽁냥꽁냥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케넷은 자신이 마치 로버트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고참 직원인 리타와 다른 베테랑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막 명령을 내리는 그런 태도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 그래도 심했던 부서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신입 직원들과 고참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 식사도 대화도 함께하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 로버트는 부서의 행사를 고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기까지 하고요. 음식이나 케이크를 사와서는 이들만 싹 나눠주지 않는 등 노골적인 차별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리타와 몇몇 고참 직원들은 카운티의 고충 담당 부서에다가 이 로버트의 업무 문제나 따돌림 행위를 신고하기에 이르는데요. 담당 직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진 않았어요. 결국 고참 직원들은 로버트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이를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2022년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참 직원들의 희망과 달리 로버트가 행정관의 재선 출마를 선언했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리타와 고참 직원들은 이를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까지 받아들였어요. 일부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참 직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국 최고참이자 부서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리타가 로버트를 상대로 경선에 출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직인 로버트를 상대로 선거를 치르는 건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대로라면 로버트의 재선은 거의 확실해 보였죠. 이에 고참 직원들은 로버트의 실제 민낯을 보여주면서 그가 행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자 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짭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로버트가 부하 직원 케넷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 미행을 해서 증거를 잡기로 계획했어요. 이 고참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케넷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온 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 하면 이들은 항상 그 뒤를 밟곤 했습니다. 로버트와 케넷은 늘 같은 곳으로 가더래요. 바로 근처 몰에 있는 주차장. 이 두 사람은 각자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 나란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 차의 뒷좌석으로 같이 옮겨 탔어요. 그러면 이제 미행하던 직원들이 자신들의 차에 숨어서 혹은 주차장의 기둥 뒤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찍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스토리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냥 좀 잘 안 맞는 리더와 직원들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렇게 리타와 고참 직원들은 틈 나는 대로 로버트와 케넷을 미행하던 중에 마침내 뭔가 건수를 잡습니다. 2022년 5월 두 사람이 차 뒷좌석에서 포옹을 하는 듯한 장면과 한참 후 케넷이 차에서 내려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는 그런 모습까지 촬영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고참 직원들은 드디어 충분한 증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직원의 아버지를 통해서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제프 저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40년 언론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불법과 부정부패, 범죄 조직,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추적하면서 범죄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점원 기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던 관청 사무실 내에서 파벌과 따돌림,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 및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불륜까지 하다니 이 로버트가 선출직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기사 작성에 동의를 한 거예요. 점원 기자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로버트와 직원들을 인터뷰하며 취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거 한 달 전인 5월 중순, 로버트의 무능과 직원들을 갈라세우는 따돌림, 부하 직원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등을 다룬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로버트와 케넷이 차 뒷좌석에서 나오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어요. 케넷은 으슥한 주차장에서 로버트를 만나 차 뒷좌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일과 관련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눈을 맞추고 제대로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뒷좌석으로 옮겨 탄 거다. 하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는 핑계로 여겨졌어요. 우선 일 얘기를 왜 거기까지 가서 하며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도 아이 컨택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점원 기자가 낸 기사의 내용은 로버트가 무슨 법규를 위반한 범죄자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그냥 좀 나쁜 공직자다, 문제가 많은 상사다라는 정도였는데 이 폭로 기사는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것도 선거 한 달 전에 딱 터뜨렸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예비 경선에서 로버트가 탈락을 하고요. 리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선거에 진 후 로버트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직원들과 전화나 문자로만 업무를 처리했어요. 점원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로버트가 부하 직원에게 선거에서 패배했고 클라크 카운티가 그의 문제로 인해 외부 감사를 고용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 로버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는 점원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나섰고 또 소셜미디어에 비방 댓글을 달기도 했죠. 그러자 점원 기자는 또다시 로버트의 부정한 실태를 더 밝히겠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2일 토요일, 점원 기자가 자기 집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검 결과 점원 기자의 목과 몸 여러 곳에 7개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4번은 목을 찔렀고 3번은 몸통을 찔렀어요. 손과 발에는 다수의 방어흔이 나 있었고 그의 손톱 밑에서는 누군가의 DNA도 발견이 됐습니다. 점원 기자는 이 변을 당하고 1, 2분 안에 즉시 사망한 걸로 보였어요. 이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칼을 휘두른 걸 보면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점원 기자가 살해당한 지 24시간쯤 후에 그의 이웃이 점원의 집 마당 덤불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경찰은 이웃에 대한 탐문과 CCTV 조사를 통해 범행 현장에 대한 단서를 잡아냅니다. 점원 기자가 사망하기 전 누군가 그의 집 앞 덤불에 숨어 있다가 차고에서 나오는 그를 앞마당에서 공격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된 거예요. 이 영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날은 라스베가스의 뜨거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동네 주민 모두가 노동절 주말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원 기자는 이날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먹으려고 집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때의 모습이 그의 집 맞은편 집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찍혔던 거죠. 점원 기자가 집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 조용히 그의 집 마당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 왼쪽 편으로 가서 대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점원 기자가 그의 차고 문을 열고 코너를 돌았을 때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낯선 남자로부터 습격을 당합니다. 이 감시 카메라에는 또렷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막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점원 기자가 바닥에 쓰러지더니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CCTV에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찍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밀짚 모자를 쓰고 주황색의 작업복, 그리고 검은 장갑,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걸어온 경로의 CCTV를 파악해서 그가 한 블럭 떨어진 곳에 SUV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알아낸 후 용의자의 모습과 차량이 찍힌 모습을 공개 수배했어요. 이 일은 미국에서 기자가 살해됐다는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네바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찰의 탐문 결과 점원 기자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탐사보도 기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어요. 동료를 잃은 주변의 실력 있는 기자들은 점원 기자가 살아생전 하던 대로 치밀하고 지독하게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5개월 안에 누가 점원 기자를 협박했었는가, 혹은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리스트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점원 기자와 불화가 있었던 인물이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행정관 로버트죠. 점원 기자의 동료들이 로버트에 관한 기록을 뒤지고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가 예전에 아내의 목을 졸라서 체포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로버트가 체포될 당시 경찰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도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경찰에 로버트에 대한 추적 기사 때문에 그가 점원 기자한테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했어요. 라스베가스 경찰은 점원 기자의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로버트를 유력 용의자 중 하나로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직장 동료들이 CCTV 영상 속에 나오는 용의자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더니 단번에 그게 로버트임을 알아봤어요. 특히 로버트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보면 명확하게 비교가 가능했죠. 공사장 인부들이 햇볕을 가리기 위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전신을 가리고 있긴 했지만 걸음걸이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와 더불어 로버트가 운전하는 차량의 색상과 모델 역시 용의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경찰은 곧바로 그의 신체와 집과 차량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의 왼쪽 손가락에 난 심한 상처를 확인하고 바로 DNA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 소파 밑에서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잘린 운동화를, 차고에서는 영상 속에서 메고 있던 가방과 여러 조각으로 잘려진 밀짚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그가 입었었던 주황색 옷과 살인에 사용된 무기는 찾지 못했어요. 이 외에도 경찰은 로버트의 휴대폰을 감식한 결과 그가 점원 기자의 주소를 검색한 기록, 그리고 그의 집 사진을 다운로드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점원 기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됐던 DNA와 로버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까지 나오자 경찰은 곧바로 로버트를 점원 기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날 그냥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체육관에 갔다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체포될 때도 집 밖으로 나오길 막 거부하면서 거세게 저항을 했고요. 스스로 몸에다 상처를 내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이 결국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겨우 체포를 했습니다. 또 직후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는 이 사건이 정치 문제나 불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로버트가 점원 기자의 폭로 기자들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후속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생각됐어요.
점원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공직자인 로버트가 부서 내에서 케넷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원에 통신기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였고 통신사는 통신기록을 제공하겠다는 공지문을 고객인 로버트에게 사전 통보했죠. 검찰은 이 소식을 들은 로버트가 격분했고 결국 점원 기자를 살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로버트가 용의자로 지목된 경위와 확보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로버트의 DNA를 제시하면서 로버트가 이 사건의 유일하고 확실한 범인임을 강조했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스스로 증언석에 나와서 자기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요즘에 행정관으로서 근무 중에 좀 조사를 하고 있던 한 부동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범인은 그 부동산 회사가 고용한 살인청부업자이며 진짜 범인이 철저한 계획하에 자신과 같은 종류의 차를 운전한 거고 실적에 눈이 먼 경찰이 여러 증거들을 조작한 거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심지어 로버트는 자신은 키가 좀 커 보이려고 늘 맞춤형 깔창을 깔은 신발만 신는다면서 법정에서 직접 신발을 꺼내 보이며 CCTV 영상에 나오는 나이키 신발은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변호인 또한 로버트가 구태의연한 공무원 사회 개혁을 추구하다가 그들의 내부 저항에 부딪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며 영상 속의 차량이 로버트의 차라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점원 기자가 40년간 여러 가지 탐사 보도로 인해 많은 위협을 받아왔지 않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 로버트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음모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기존 공무원들 간에 벌어진 비방과 괴롭힘, 불륜 등이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주간의 치열한 재판 끝에 2024년 8월 28일 배심원단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로버트가 범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재판부는 그에게 최소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머리를 흔들면서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언론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점원 기자가 살해된 2022년 그의 죽음은 미국 내에서 유일한 기자 피살 사건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67명 이상의 기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한 로버트.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교도소에 가둔 채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점원 기자는 기자들의 기자라고 불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소재를 물었다 하면 진짜 끝까지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막 보도를 하고 그랬대요. 이 라스베가스에 또 좀 껄렁껄렁하고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취재하고 다 막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하면서 진짜 여러 사람이랑 척을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수모를 되게 당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하기를 멈추지 않았대요. 동료들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진짜 물리적으로 힘이 세고 막 강인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그런 멘탈 그리고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건 굉장히 그 누구보다 터프하고 강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 진짜 숨기고 싶은 그런 면이나 과거에 좀 못난 행동했던 거 이런 거를 계속 보도를 하니까 로버트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보도를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려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불나불 떠드는 사람을 없애려고 그를 죽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의 동료들, 이 점원 기자의 동료들이 완전 다 각성을 해가지고 더 깊게 더 많이 파헤쳐서 이 로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언론사에 근무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 또 어떤 판사 사망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활로 쏴서 죽였나?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못된 것들은 지가 잘못을 해놓고도 어떤
판결이 나거나 자기 얘기를 누가 취재를 하거나 했을 때 엄청 분노하는 것 같아요. 지가 한 행동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걸음걸이 가지고 사람 찾아내는 거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법보행 분석가?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보고 찾아낸 게 있었는데 그때 사건은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죽이고 막 택시 타고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랬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걸음걸이가 진짜 지문 같은 건가 봐요. 다리로 만들어내는 지문 같은. 이 리타라든가 같이 근무했던 그런 고참 직원들 있잖아요. 로버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직원들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점원 기자한테 굉장히 큰 고마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 점원 기자와 관련된 행사나 이벤트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꼭꼭 갔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움이고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특히 제가 댓글 너무너무 좋아하고 늘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은 우리 고양이가 거실에서 너무 평화롭게 쉬고 있어서 좀 냅두겠습니다. 안녕.